안녕하세요. 건물주 성공학의 리더 서동원입니다. 건물주 성공학의 절세 파트너 임나경입니다. 드디어 건물주 성공학 기초편이 그 첫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건물주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건물주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사례가 있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첫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김 사장의 여정 함께 보겠습니다. 파트 1, 김 사장의 여정. 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없는 지역에 창업을 한 거죠. 더 좋은 데서 할 수는 없었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좀 가성비 좋은 지역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는 좋은 지역부터 보기 시작했겠지만 형편에 맞는 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외진데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외진데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와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 홍보와 마케팅도 돈이 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SNS 같은 걸 통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엄청 열심히 했겠네요. 그럼요. 네, 성과는 났을까요? 이게 뭐 바로 나진 않죠.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는 마음고생도 아주 심했을 거고요.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나. 더군다나 이 김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였고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생애 첫 창업이라 보니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 독학하듯이 계속 공부를 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매출 내용들을 SNS에도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 마케팅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그래도 남들이 다 겪는 과정 아름답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매출도 오르고 상권도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네요. 뭐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길이 열립니다. 그 열리는 길 가운데서 어찌됐건 원하는 길로 찾았는데 큰 고난이 닥쳐왔죠. 왜냐하면 손님도 많고 상권도 좀 좋아지고 줄도 세우고 사실 SNS를 잘 하다 보면 그렇게도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데 또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상권이 좋아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장사가 잘 되면 이제 건물주가 처음엔 월세를 잘 내서 좋아하다가 슬슬 이제 틈을 보기 시작합니다. 건물주는 월세를 더 받았으면 좋겠고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분 때문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사실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긴 했을 텐데 건물주가 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올려달라?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이제 월세 잘 내는 임차인을 이제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겠고 한번 유치하면 그 월세를 계속 올려서 건물의 수익률을 올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더 받는 게 목적일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좀 덜 내고 매출을 잘 일으켜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 충돌하다 보니 결국은 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현대판 소장농이랑 비슷한 거죠.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건물이 아니라니까 달라는 대로 더 줘야 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하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여기도 여지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사장도 결국은 쫓겨난 거네요. 격하게 표현하자면 쫓겨난 건데 스스로 일단 정리하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나는 왜 여기서 사업장을 정리해야 했을까? 그러면 내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임차인들은 본인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월세 더 싼 데로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소장농의 마음으로 지류가 싼 곳을 찾았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 중에 양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랑 별 차이 없었는데 건물주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옆에 소상공인들만 계속 있었으면 더 싼 월세.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텐데 그래도 친구분이 양 사장이라는 분이 또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언을 많이 구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건물을 이제 얻은 과정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건 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고요.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정말 이제 꽃길만 걷는가 했습니다. 그럼 결국 김 사장은 임차인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초보 건물주가 된 건데요.
뭐 김 사장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끈기와 결단력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주가 됐다고 끝은 아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임차인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되었던 김 사장의 얘기이고요. 파트 2입니다. 네. 이 조 사장은 뭐 좀 시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주가 되게 호의적인 할아버지셨고 그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건물을 사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월세를 잘 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또 젊은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까 잘 되길 바랬었나 봅니다. 조 사장은 정말 착한 임대인을 만났던 거네요. 이제 조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월세를 싸게 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대출 받아서 무리해 가면서 건물 사는 게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내가 부족한 돈은 개인적으로 이제 빌려도 줄 테니까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돈을 이제 주인이 근저당을 받고 이제 뭐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될수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면 거래하려고 하는 금액이 원하는 만큼이 다 안 나올 수가 있죠. 맞아요. 금액이 매매 금액이 있으면은 100%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에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즉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도 조금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좋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부족했던 건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받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사가면 어떠냐는 제안이 너무 그렇게 좋게 안 느껴졌나 봐요. 결국에는 사장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장사가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나요?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잘 됐지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가 바뀌는 손바꿈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자녀분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받아서 보통은 임차인을 그대로 두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다 내보내고 헐고 새로 짓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녀분들도 많으신데 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는 조 사장님이 너무 장사를 잘해가지고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물값이 너무 올라가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상속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그냥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건물도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월세를 내는 금액을 비추어서 건물의 가격을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을 받아버리면 사실 주변에서 계속 임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건물 가액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상속까지 낼 때 세금이 많이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속을 내야 하는 임대인의 자녀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녀들은 뭐 넉넉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뭐 상속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할머니와 자식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보태고 싶은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난 이거 못 하겠다. 나는 이거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이걸 산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서 경매에 넘어갑니다. 경매까지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살짝 멘붕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내가 이렇게 경매에서 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상황 자체도 경험이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만 더 노리고 달려드는 전문 경매 이제 업을 하시는 경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악랄하고 악독하고 무서운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데들은 확 잡아채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 임대 사업장도 빌런 건물주가 결국 매수를 한 거네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매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니까 그래도 2차나 3차쯤에 들어가면 어떨까? 조 사장은 생각했는데 웬걸요? 1차에서 시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빌런 건물주는 의도가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시세보다 30% 이상 쌌고 지금 있는 임차인 내보내고 세팅 새로 하면 수익률을 좀 좋게 만들어서 되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빌런 건물주도 사채를 써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어머.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들어와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힐 수도 있죠. 괴롭힐 수 있다. 건물주가 괴롭힌다는 건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원하는 가격의 월세를 주거나 협조를 못 하겠다면
뭐 여기 이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던 게 난 이제 외벽 공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펜스를 다 쳐버리고 그리고 주차장 있는 데다가 막 건설 자재 같은 거 다 쌓아놔서 손님들의 출입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업장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땅은 사실 여기 1층에 속해 있는 이 사람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건물주가 관리하는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예, 분기탱천에서 내가 법적으로 이 사람을 혼내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만 가고 돈만 쓰고 원하는 조건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조사장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애시당초 이제 빌런 건물주에는 없었고 명도를 하고 전체를 이제 조금 이제 우량한 임차인한테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까지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아깝게 읽어왔던 그 현장에서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이렇게 좀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사실 임대인의 가족상 상속 문제가 결국 임차인들한테까지 이어져서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내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도 경매로 힘들었지만 임차인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고 관리하고 잘 넘겨줄지 그런 부분도 건물주가 되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찌됐건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인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나도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네, 조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피해본 사례였습니다. 네. 파트 3, 건물주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건물주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이런 얘기를 서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꿈이 건물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건물주가 된다는 건 임대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건물만 사면 건물주만 되면 마치 불로소득으로 모든 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기대를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증식의 도구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례 2개를 살펴볼 텐데요. 네. 둘 다 건물주긴 해요. 그러니까 최 대표는 상속받은 건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이고요.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2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비유기는 한데 영화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뷔작이 유작이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번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첫 영화가 성공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 이렇게 자기 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지금 금수저였던 우리 최 대표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자기도 부자처럼 생각을 했었고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고 난 이 건물이 영원무궁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본인한테 계속 이렇게 아주 혜택을 줄 걸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임차인들이 연세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과의 이제 좀 다툼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긴 해요. 내가 스스로 모아가지고 경험을 해서 건물주가 되었다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계속 유지, 관리 가능했을 텐데 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금수저의 건물주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약간 콧대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 임차인들하고 상대를 하거나 그것도 사실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세요. 아이고야. 뭐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뭐 한둘일까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당한 요구죠. 이제 뭐 유지보수 관리의 부분에서 뭐 엘리베이터가 노후됐으니까 뭐 교체를 좀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용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잘 관리해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결과론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다 나가서 공실이 돼버리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최 대표처럼 금수저인 분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주라면 되게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잘 지낼 것 같은데 사실은 건물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내보내고 건물 상태에 좋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사실 스킬이면 스킬인데 이런 금수저분이 좀 그걸 못하셨다 보니까 결국은 공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공실이 생기면 일단 입금이 안 되죠. 입금이 안 되면 대출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뭐 재산세나 이런 세금만 내면은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라도 좀 받았다면 대출 이자라도 내야 될 텐데 공실로 인해서 임대 수익이 안 생기면 그 대출 이자를 사실 낼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대출이 없었어요. 여긴 대출 0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태 대표가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대출을 감행합니다. 대출을 확 땡겨서 내가 이 통 건물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 연예인도 부르고 인플루언서도 부르고 해서 아주 핫플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사실 근데 물이 살짝 빠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십억을 땡겨서 집어넣습니다. 건물주들이 하고 싶어하는 뭐 베이커리 카페나 뭐 이런 호화스러운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네요. 통 카페죠. 통건물 카페. 예. 근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거의 뭐 수십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건물이 이제 좋았으니까 입지가 빌려는 줬는데 문제는 반짝하고 이 사람이 자영업의 경험이 또 없으니까 바로 이게 이제 좀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출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제대로 냈나요? 대출 이자를 내기 전에 일단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세금이 사실은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될 정도의 좋은 건물이었고요. 좋은 건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출에 대해서 갱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연장도 안 되고 결국은 나락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와이프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잘 된 사례가 없는데 좀 이거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 최 대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등짝을 확 때려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 말을 안 들어서 최 대표는 힘들어진 거네요. 결과론적으로 또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경매가 바로 하루아침에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고 하지만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땅들은 또 수십 명이 또 보러 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주변에도 되게 을씨년스럽고 뭐 사람들 어떻게든 이걸 내가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려워진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집안 재산은 재산대로 경매 넘어가고 최 대표는 멘탈도 흔들렸을 거고 가정 생활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또 갈라서는 상황까지 와서 유리 멘탈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게 상속을 받았다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차인은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금을 해주는 고객이잖아요. 파트너.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수저 건물주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흑수저 건물주? 자수성가해가지고 건물주가 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흑수저 건물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걸 all by myself 내가 하겠다. 뭐 모든 관리 이거 내가 하겠다. 여기 시설 노후 관리 내가 하겠다. 등도 내가 고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업자 부르면 돈 드니까 내가 직접. 이거 자재 사다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업이 있고 이분은 이제 이거를 임대업으로 돈 벌려고 샀는데 이제 건물 거의 관리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느냐? 이 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줄 몰랐던 겁니다. 처음 사다 보니까 건물의 상태를 알고 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건물주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샀던 거네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조기가 너무 많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일단 이게 등기부등본에 한번 찍히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원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복을 하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 생돈을 또 들이지 않으면 보증금 이런 거 줘야 되니까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명도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돈이 없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꾼으로도 물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니까 내가 여기서 전세금이든 보증금이든 마련해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경찰서에 뭐 고소가 들어가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타게 해보자 주변에 이제 막 이제 이걸 팔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팔아달라고 했으면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소개해준 투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자.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되팔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근저당을 해달라. 근저당을 갑자기 왜 해요? 돈을 줄 거니까. 부동산을 파는 거는 아닌데 돈을 빌려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정리를 해서 제 건물을 만들어야 제 값을 받으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그 받은 돈이 하필이면 토토로 번 돈이었어요. 스포츠 뭐 이런 네, 도박 네. 게임. 그래서 이제 아,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돈을 써가지고 했던 분이었던 거죠. 사채 같은 걸 하셨고.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네. 근저당이 제3채무자가 돼가지고 오. 또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아, 강제 요것도 경매가.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을은 뭐 근저당이 있는 요 대출 아니면 전세 이런 거가 잡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1순위 그냥 1금융이나 2금융에서 대출 한 번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 봤던 사례들처럼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첫 번째 대출을 잡은 1구에 들어와 있는 사람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로도 사실 대출이나 근저당을 계속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게 되면 근저당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근저당을 잡은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 곳곳에 도처에 자 이것부터 좀 머리에 넣고 첫 계단을 딛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최 대표와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로 시작했던 분, 또 이제 흑수저로 성공을 해서 자수성가하신 분, 이 두 분의 사례가 건물주로 시작은 했는데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던 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도구일 뿐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살펴본 사례를 하나씩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Q&A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김 사장님처럼 상권이 없는 곳에서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내가 월세를 낼 수 있다면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조 사장님처럼 상속세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속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미리미리 컨택해서 빠져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물주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본업을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작은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이 반입니다. 생각을 하시면 건물주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재무제표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물주로서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실패가 아니라 이제 성공을 한 사례들, 건물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